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유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경입니다. 가을은 단풍의 계절이잖아요. 요즘 단풍이 절정에 이르면서 단풍놀이 떠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혹시 가을에 나뭇잎들의 색이 다양하게 바뀌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단풍잎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승민 씨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가을에 나뭇잎이 알록달록한 색깔로 바뀌는 것은 바로 잎이 가지고 있는 색소의 비율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뭇잎에는 녹색의 엽록소 외에도 다른 색을 띠는 색소가 있는데요. 일조량이 풍부한 여름에는 엽록소가 꾸준히 생성되어 다른 색소들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온이 낮아지면서 나무가 월동 준비를 위해 잎으로 양분을 보내지 않는데요. 이때 분해 속도가 빠른 엽록소가 먼저 파괴되면서 녹색에 가려져 있던 다른 색소들이 재빛깔을 내는 겁니다. 노랑, 주황 등의 색소인 카로티노이드는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나무마다 노랑, 주황 등의 다채로운 색깔을 나타내는 거죠. 네,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던 단풍잎에도 과학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다양한 색깔의 단풍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요즘처럼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 산불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단풍놀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일상에 유용한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TV 더보기 시작해볼까요?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의 방송 내용을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클릭클립에서는 남성들에게 외모에 있어 가장 큰 고민을 차지하는 탈모에 대한 다양한 클립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코너 부루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해저 탐험 신비의 세계를 통해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나라 파나마 북부의 포르토벨로로 떠나봅니다. 세 번째 코너 사이언스 타임머신. 이번 주 주제는 현대인들의 필수품 휴대전화인데요. 휴대전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11월 첫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오늘의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오늘도 역시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가 가득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짤막한 클립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코너 클릭클립입니다. 승민 씨, 오늘은 어떤 클립 영상을 준비하셨나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무려 1,000만 명에 이른다는데요. 바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입니다. 보통 탈모는 중년 남성들만의 고민이라 여기기가 쉽지만 최근엔 10살 미만의 아이들 중에서도 탈모가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탈모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탈모에 대한 첫 번째 클립, 탈모의 원인,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탈모의 주된 원인은 바로 유전자. 탈모 유전자는 우성으로 유전 법칙에 따르면 부모 중에 한 명이 탈모 유전자를 가진 경우 자녀에게 탈모가 나타날 확률은 50%에 이르는데요. 만약 부모 모두 탈모 유전자를 가졌다면 확률은 75%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탈모는 여성보다 유독 남성들에게 자주 나타나는데요. 바로 탈모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는 남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모낭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효소를 만나 DHT라는 호르몬으로 바뀌는데 이때 DHT가 호르몬 자극 물질인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해 탈모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거죠. 그래서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는 사춘기 이후로 탈모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 클립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남성 호르몬이 탈모의 주된 원인이긴 하지만 요즘 여성 탈모 인구도 꽤 많더라고요. 네, 바로 무리한 다이어트나 잦은 파마와 염색 때문인데요. 또 여성들의 탈모는 주로 정수리 부분부터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뒤늦게 탈모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미 탈모가 진행됐을 때 탈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 뭐 없을까요? 네, 그 방법은 탈모 그 두 번째 클립 탈모 해결법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일시적인 탈모를 겪는 경우라면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지만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발모제를 바르거나 탈모 약물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발모제를 가임기 여성이 사용할 경우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고요. 탈모 약물 치료제 또한 발모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가 사용을 중단하면 다시 머리가 빠진다는 단점 등이 있습니다. 결국 탈모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발 이식 수술을 받는 건데요. 하지만 모발 이식 수술을 잘못 받게 되면 이식 부위의 두피가 손상되어 정상 모발마저 빠져버리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 수술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수술을 할 때 모낭을 분리하는 시간과 이식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식한 모발이 조직에 붙어서 살아나는 비율, 즉 생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와 모낭분리사 등 수술팀 간의 호흡이 좋아야 합니다. 때문에 숙련된 의사와 모낭분리사가 있고 생착률이 높은 모발 이식 전문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탈모라는 게 일단 진행이 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은데요. 결국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만약 탈모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해도 탈모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을까요? 네, 이 탈모의 진행을 늦추거나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클립, 탈모 예방 3대 수칙,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탈모를 예방하는 첫 번째 수칙, 몸속 지방을 줄여라.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두피 부분의 혈액 또한 기름이 과해지면서 두피에 피지가 쉽게 쌓이기 때문에 탈모를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탈모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대사성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즉, 탈모가 유전자와 호르몬의 영향 이외에도 고지방 섭취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탈모를 예방하는 두 번째 수칙, 채소를 많이 먹어라.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선 채소 중에서도 양파나 깻잎, 고추 등을 먹는 것이 좋은데요. 이 채소들에 풍부하게 함유된 폴리페놀이 모낭 공격 효소의 생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다의 채소라 불리는 김과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엔 모발 발육 촉진 인자인 로우드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탈모 예방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탈모를 예방하는 3번째 수칙, 자세를 바꿔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장시간 잘못된 자세를 유지할 경우 어깨 근육이 뭉치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두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 모발의 영양분이 부족해지면서 탈모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앉아있는 것을 피하고 가벼운 산책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잠자리에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 등이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는데요. 수면 시간 동안 두피 쪽에 원활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영양이 공급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탈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에게 나타나는 탈모.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면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탈모 예방법은 곧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습관이기도 합니다. 결국 탈모를 예방하는 데 힘쓴다면 다른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네, 영상을 보고 나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탈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승민 씨, 혹시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머리카락이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 빠지는 건 정상이지만 그 이상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거나 모발이 가늘어지기 시작하면 탈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헤어스타일은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소중한 머리카락, 있을 때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유경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를 찾아 수중 잠수를 통해 바닷속 아름다움을 전해드리는 고품격 자연 다큐멘터리죠. 바로 해저 탐험 신비의 세계입니다. 그중에서도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이어주는 나라 파나마 북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포르토벨로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파나마라는 나라가 다소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파나마는 중앙아메리카 최남단부에 위치한 나라로 세계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파나마 운하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파나마를 가리켜 운하의 나라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파나마의 여러 도시 중 포르토벨로는 북쪽에는 인파를 떠나 조용히 쉬면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힐링의 시간을 안겨줄 포르토벨로의 바닷속으로 오늘의 불후의 명작 다큐멘터리 해저 탐험 신비의 세계와 함께 떠나보시죠. 네, 이번 기회에 그동안 파나마에 대해 잘 몰랐던 분들도 파나마의 매력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불후의 명작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한 가지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타임머신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다룰 주제는 현대인들의 필수품, 바로 휴대전화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휴대전화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보시죠. 태평양과 대서양을 이어주는 나라 파나마. 이곳엔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파나마 운하부터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항구 포르토벨로까지 다양한 바다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여러 종류의 산호가 서식하는 등 수려한 풍경을 자랑하는 포르토벨로로 바다 여행을 떠나봅니다.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를 연결하는 좁고 잘록한 육지에 위치한 나라 파나마. 파나마는 3세기 이상 스페인의 식민 통치를 받아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20세기 초엔 독립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파나마는 중앙아메리카의 국가들 중 경제가 탄탄하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파나마의 수도인 파나마시티는 금융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파나마가 경제적 성장을 이룬 데는 파나마 운하도 일조했는데요. 북아메리카에서 남아메리카로 선박을 이용해 이동할 때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선박의 운항 거리를 무려 15,000km나 줄여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매년 15,000척의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부터 파나마의 경제를 책임진 항구가 있는데요. 바로 16세기경 파나마의 중요한 무역항 역할을 했던 곳 포르토벨로입니다. 아름다운 항구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엔 여러 다이빙 포인트들이 존재하는데요. 대부분의 다이빙 포인트가 항구에서 2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할 뿐 아니라 수심 또한 30m 이하로 깊지 않습니다.
또한 수온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서늘할 때는 20도, 여름철에는 30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하죠. 포르토벨로의 여러 다이빙 포인트 중에서도 초급들에게 가장 추천할 만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라 우에르타 드라케입니다. 이곳은 수심이 2m에 불과한 데다 바닥이 모래바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따뜻한 바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산호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떠나볼 다이빙 포인트는 트레스 에르마나스인데요. 수심 18m인 이곳은 중급 다이버들에게 추천합니다. 산호 정원이 펼쳐져 있는 이곳에선 여러 생물들이 서로의 생존을 위해 공생하며 지내고 있죠. 마지막으로 향한 다이빙 포인트는 트레스 에르마나스와 같은 깊이인 수심 18m의 부에나벤투라인데요. 수심은 그리 깊지 않지만 안반층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어 상급 다이버들에게 알맞은 곳입니다. 안반층이 분포해 있어 그 틈에 숨어 있거나 은신처를 찾아 헤매는 생물들을 종종 볼 수 있죠. 동쪽으로는 태평양을, 서쪽으로는 대서양을 접하고 있는 나라 파나마. 동서로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이곳의 바다 풍경은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는데요. 수심이 얕고 수온이 따뜻해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파나마로 바다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동 중에도 음성통화는 물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휴대전화. 휴대전화는 지난 30여 년간 그야말로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뤄냈는데요. 현대인들의 일상을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휴대전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의 주제는 휴대전화인데요. 세계 최초의 휴대전화는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1973년 미국의 한 전자기업에서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개발된 휴대전화는 크기도 크고 1kg이 넘는 무게가 들고 다니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를 더 작고 가볍게 만들기 위해 무려 10년간 연구를 거듭한 끝에 1983년 드디어 휴대전화가 상용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휴대전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억 개발비를 투자해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상용 휴대전화 다이나텍. 다이나텍은 무게 794g에 길이 33cm로 저장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30개, 배터리 충전 시간은 무려 10시간이나 걸리지만 충전 후 통화 가능 시간은 고작 35분이었죠. 물론 지금의 스마트폰과 비교해보면 그 기술 수준이 턱없이 낮았지만 당시로서는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가격 또한 굉장히 높게 책정됐는데요. 당시 출시 가격이 무려 3,995달러로 현재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따지면 약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당시 휴대전화는 부의 상징과 같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휴대전화 다이나텍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현대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휴대전화로는 단연 스마트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스마트폰을 보면 과학기술 발전에 엄청난 속도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개발된 스마트폰 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손목에 차는 스마트폰인데요. 어떻게 손목에 스마트폰을 차고 다닐 수 있는 건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로 제작된 손목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은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손목에 감아 팔찌처럼 차는 것인데요. 전화, 메일, 인터넷, 일정 관리, 음성 인식, 게임, 카메라 등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와 3개의 마이크를 통해 화상 전화를 할 수 있고 스캐너가 있어서 바코드나 QR코드에 이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도 있죠. 지금까지 손목에 차는 스마트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미래형 스마트폰은 팔찌 형식의 스마트폰입니다. 네, 이름만 들어선 앞서 소개해드린 손목에 차는 스마트폰과 무엇이 다를까 싶겠지만 이 스마트폰의 가장 큰 차별점은 특별한 물리적 장치 없이 팔목에 스마트폰 화면을 구현한다는 겁니다. 네, 팔목 부분의 피부가 곧 터치 스크린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피부가 터치 스크린이 될 수 있는 건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프랑스의 한 벤처기업에서 개발한 팔찌 스마트폰은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기술인데요. 손목에 차는 팔찌 형식의 스마트폰으로 팔찌에서 나오는 빔을 통해 손목 부위 피부에 터치스크린을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팔찌를 흔들면 터치스크린이 켜지는데 이 터치스크린은 기존의 스마트폰과 같이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작동시킬 수 있죠. 이처럼 피부 위에서 터치 조작이 가능한 것은 팔찌에 장착된 8개의 근접 센서가 특정 지점을 누르는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해내기 때문입니다. 근접 센서가 손가락의 위치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 스마트폰에 전달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 팔찌 스마트폰의 편리한 점은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욕조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운동과 같은 야외 활동을 할 때 스마트폰을 몸에 지니지 않고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83년) 처음으로 상용화된 이후 불과 30여 년 만에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휴대전화. 요즘엔 거의 매달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정도인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 중인 휴대전화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휴대전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근 휴대전화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가 우리나라 기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명성에 걸맞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스마트폰 기술 중엔 세계 최초의 기술도 있는데요. 그중 최근에 주목받은 기술 중 하나가 바로 휘어지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내부의 디스플레이와 배터리를 휘어지는 소재로 만들어서 힘을 주어 눌러도 파손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탄성도가 높은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해서 웬만한 충격에는 손상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꼭 떨어뜨려서 스마트폰 파손의 원인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 스마트폰은 그런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신기술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의 명작에선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나라 파나마로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파나마가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라 그런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파나마 바다의 신비로운 매력은 다양한 산호들 덕분인데요. 또 파나마의 다이빙 포인트는 비교적 수심도 깊지 않은 편이라서 초보 다이버들에게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불의 명작도 정말 귀한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11월 첫째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의 과학 상식을 풍부하게 만들어줄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수학 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토크쇼 수다학 시즌2. 다른 과목의 성적은 우수하지만 유독 수학 성적만 낮은 우리 아이. 수학에 흥미를 잃은 이유는 무엇일까? 잘못된 학습 태도를 바로잡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방법, 오전 10시 수다학에서 알려드립니다. 전통 음식에 숨겨져 있는 선조들의 과학적 지혜와 가치를 알아보고 한식에 담긴 지역적 특색을 소개하는 시간. 오전 11시 32분 한국의 맛 놓치지 마세요.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이매진. 전 세계적으로 초강력 지진과 화산 폭발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지진과 화산의 발생 원인부터 이로 인해 인류가 피해를 입은 이유까지 지진과 화산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오전 10시 이매진에서 확인해보세요. 살아있는 체험기를 전달하는 여행 프로그램 세계 테마 기행이 오후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진정한 직업 정신은 무엇일까요? 극도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극한 직업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직접 들려주는 의학 정보의 모든 것. 사이언스 의학 칼럼이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YTN 사이언스 다큐. 오전 9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 세계의 교민들을 통해 현지의 문화 체험을 해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이 오후 6시 40분에 방송됩니다. 과학을 통해 역사 속 이야기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이죠. 한국사 탐. 옛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유물과 문화재, 이 유물의 원래 모습을 되찾게 해주는 복원 처리 작업을 일명 보존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보존과학의 역사와 보존과학이 가진 중요한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 오후 8시 한국사 탐 놓치지 마세요. 최신 IT 정보에서부터 첨단 과학이론까지 미래에 대해 마음껏 상상해보는 즐겁고 다양한 IT 정보의 장, ICT 매거진이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기술 경쟁력 하나로 세계를 점령한 한국의 위대한 강소기업들. 이들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강소기업이 힘이다. 오전 8시 놓치지 마세요. (21세기형) 글로벌 창의 인재들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는 휴먼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한국 최초로 토크 콘서트를 도입하고 대한민국 강연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강연 기획 기업 마이크 임팩트의 한동원 대표. 강연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연 그의 창업 노하우를 들어봅니다. 오전 10시 청년 창업 런웨이 채널 고정.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의 위치에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 전 프로게이머 이윤열 씨의 이야기를 오전 9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들어봅니다. 영화평론가 최강희가 들려주는 신작 영화 이야기와 영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의 모습. 오전 9시 45분 시네마 레인보우. 놓치지 마세요.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 킹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네, 다음 주 방송도 역시나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1월 첫째 주에도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은 잘못된 민간요법과 올바른 응급조치법 소개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선 상처가 났을 때 상처 부위에 과산화 수소수를 붓는 분들 계신데요. 이 방법은 오히려 피부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상처 부위는 무엇보다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한 만큼 흐르는 물과 비누로 씻어내면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코피가 났을 때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도 코피를 멈추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손가락으로 코를 잡고 눌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가벼운 찰과상은 집에서 간단하게 치료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잘못된 치료법 때문에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니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올바르게 치료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프로그램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TV 더보기의 유승민, 고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